여러분, 만약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매일 싸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의 애착 유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관계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관계에 다시 장난기와 유대감이 찾아왔고 갈등을 헤쳐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인간관계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공식을 몰랐을 뿐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공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파트너와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 사람은 친밀감이나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더 깊게 연결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냈기 때문에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방금 제가 설명한 그 파트너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이 영상을 보내서 기분이 조금 상하셨거나 방어적인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보냈겠지? 나를 어딘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거리를 두고 싶게 만듭니다. 혹은 또 나를 나쁜 사람, 변해야만 하는 문제야로 몰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트너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꼬집어 말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파트너에게도 똑같이 따끔한 조언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두 사람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두 분 모두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은 유대감, 즐거움, 그리고 갈등이 적은 관계를 원합니다. 제 역할은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사랑과 애정, 수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게 말해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 최악의 경우에는 방치되고 끊임없이 비판받으며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어릴 적부터 이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지. 나를 가장 챙겨줘야 할 사람들조차 나를 실망시키는데 말이야. 슬프거나 화나거나 두렵거나 걱정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 감정은 아무 쓸모도 없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릴 적 슬프고 외로웠을 때 혹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이해로 다가와 준 사람이 있었나요? 내가 여기 있어.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만약 대답이 아무도 없었다라면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불편한 감정들을 아예 꺼버리거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아주 천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어쩌면 잊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진실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상처를 줄 거라 생각하죠.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조차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두려움과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릴 적 방치되었던 이유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어서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벽을 높이 쌓고 갑옷을 입고 있는 게 현명해.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고 그 지독한 외로움이나 슬픔을 다시는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 동시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갑옷을 벗으면 내 약점이 드러나고 상처받기 쉬워질 텐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 그런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평생 자신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억누르고 사는 것에도 큰 위험이 따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데 아주 능숙해졌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감정들은 불안, 분노, 알코올 의존증, 중독, 우울증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다른 형태로 반드시 표출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고통을 숨기기 위해 에너지를 쏟으며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피하다 보니 구두 속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처럼 처음엔 너무 아팠지만 점차 그 고통에 익숙해져 버려 이제는 그게 기본 상태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취약성을 드러내거나 깊은 유대감을 맺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아는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직장이나 취미생활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고 계시지 않나요? 물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것이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느꼈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연습해서 부모님의 관심이나 칭찬을 조금이라도 얻어내려 했던 것이죠. 둘째, 여러분이 직장 일에 그토록 성공적인 이유는 그곳이 여러분이 가장 유능함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대로 해낸다고 느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영역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끔찍한 기분일 겁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는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너무 깊이 닿아 있습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치 언제든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몹시 싫어하신다는 걸 알지만 과거의 경험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 장담하건대 정말 힘든 일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일도 겪었다며 자신의 상처를 축소하지 마세요. 트라우마는 그 자체로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축소하고 그냥 넘겨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작 누군가 그 아픔을 알아주고 여러분 스스로 그 불편한 감정 속에 머물며 온전히 느끼는 것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모든 과거의 상처를 다 끄집어내어 처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분명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기억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혹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항상 여러분 탓으로 돌렸던
화 많고 비판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혹은 집안에 알코올 의존증이나 어떤 형태의 학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릴 적 겪었던 모든 일이 미래의 여러분 아이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안 돼.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든다면 여러분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의 특정 부분들이 부당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관계에서 쉽게 압도당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종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지금은 다 좋지만 오래가진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곤 하죠. 심지어 관계가 아주 잘 굴러가고 있을 때조차 속으로 헤어져야 할 이유들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파트너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요구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토록 독립적인 성향을 띠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사랑을 담아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겉핥기식의 가벼운 관계만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파트너, 저 파트너로 옮겨 다닐 수는 있겠지만 결국 똑같은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더 많은 헌신과 확신을 원하고 여러분이 자꾸 거리를 둔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거나 상대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도망쳐버리겠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관계를 원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머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사랑과 안전, 친밀감을 불신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파트너가 비판이나 수동 공격성 또는 비난 섞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방어적이 될 수 있죠. 상대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움으로 번지죠. 이는 여러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자기야, 아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 정말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어. 그냥 내 마음이 다쳤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수치심과 무가치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동을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넌지시 말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너에게 상처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거야 라거나 너 지금 별것도 아닌 일로 너무 유난을 떤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순간 파트너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외롭게 방치하며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순간 파트너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나는 여기 내 곁에 있어. 널 아끼고 내 감정은 나에게 아주 중요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결국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 성에는 안 차겠지 라고 반응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갈등 상황에서 그토록 빨리 도망치려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온전히 내 책임과 문제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마치 내 탓인 것처럼 비난받는 느낌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닫고 회피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됩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배선되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말해봤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택합니다.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국 여러분과 파트너는 끔찍한 악순환의 춤을 추게 됩니다. 상대가 비난하면 여러분은 방어하고 상대가 비판하면 여러분은 무시합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이것은 두 사람 모두가 반드시 깨고 나와야만 하는 악순환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 역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끊임없는 안심과 애정 확인을 요구하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서 안전함을 느끼지만 그들은 밀착과 의존성 속에서 안전함을 찾습니다. 불안형 파트너들은 관계에서 아무리 가까워져도 충분히 가깝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그들은 현재 맺고 있는 친밀감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트너를 시험합니다. 파트너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싸움을 걸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행동은 결국 상대방을 더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회피형 파트너의 행동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조차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깊은 대화나 친밀함을 극도로 꺼린다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겁이 나서 더 매달리고 확인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일정한 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회피하는 진짜 이유는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그 확신과 안정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나 자신에게 연민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정말로 원한다면 지금까지는 전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도구들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애착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줄리 메나노의 안전한 사랑이라는 책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파트너와 어떻게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실질적인 도구들을 두 분 모두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당장 싸움을 멈추셔야 합니다. 싸움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싸우지 않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서로를 존중하며 성숙하게 갈등을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약간의 신뢰와 친밀감마저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존중하며 다투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결코 번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연인이 아니라 그저 룸메이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싸우는 대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대화의 안전한 솔직함을 도입하는 연습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화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대화는 안전한가? 내가 상대방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가? 비난과 비판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것을 꾹꾹 눌러 담고 중요한 문제를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사소한 일에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려 할 때 입을 꾹 닫고 무시하는 것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한 파트너가 주로 불만이나 감정을 먼저 꺼내고 다른 파트너는 왜 자꾸 이런 걸로 일을 크게 만들지? 라고 답답해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 평소에 자신의 감정, 필요, 불만을 주로 먼저 꺼내는 파트너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에서 아주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여러분이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은 그 정보를 당연히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비판, 비난, 수치심 주기, 수동 공격성, 소리 지르기 같은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만을 이야기하세요. 자기야, 아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 상처받았어. 거절당한 기분이었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그냥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비난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무슨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고 담백하게 말하세요. 물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불만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진실되고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것은 결코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그런 감정 표현을 무안주거나 막는 습관이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존 가트먼 박사의 명언처럼 관계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대화 속에서 죽어갑니다. 반대로 평소에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잘 공유하지 않는 파트너라면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더 많이 공유하셔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더 많이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이나 필요를 말하지 않고 삼키는 것이 관계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속마음을 공유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세요. 둘째, 경청하는 능력을 훨씬 더 키워야 합니다. 제가 방금 감정을 표현하는 파트너에게 존중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말하라고 조언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존중하며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중간에 말을 끊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방어적으로 받아치지 마세요. 너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야 라며 상황을 축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끼는 줄 정말 몰랐어. 내게 조금 더 이야기해 줄래? 갈등을 두 사람의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파트너가 속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만약 파트너가 존중 없는 태도로 화를 낸다면 당연히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용기 내어 부드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올라오는 수치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경청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당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꼭 파트너가 말하는 모든 세부사항이나 감정에 100%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충분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부드러운 질문을 던지고 이 대화와 당신은 나에게 매우 중요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몸짓과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쪽에 비난과 정죄로 시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듣는 쪽 역시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평소처럼 파트너를 예민하다거나 매사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대신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파트너가 너무 감정에 휩쓸려 산다고 답답해하실 때가 많다는 걸요. 제가 모든 것을 다 감정에 맞춰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축소하는 것 역시 절대 건강한 방식이 아니므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정의 표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혹은 어떤 부분 때문에 네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을까? 혹은 이제 알겠어. 네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취약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것. 사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을 존중하며 그 용기를 냈다면 여러분은 따뜻한 이해로 그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때때로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던 회피형 파트너가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는 연습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회피형 파트너가 어렵게 감정을 꺼내놓으면 평소에 관계의 문제를 주로 제기하던 파트너가 오히려 훌륭한 경청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회피형 파트너의 감정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말하는 쪽과 듣는 쪽, 양쪽의 역할을 다 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분이 서로 언제 사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인정받는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가트먼 박사는 부부가 서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의 비율을 15대 1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도 하고 파트너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서로의 감정 계좌에 사랑을 듬뿍 저축해 두었다면 그런 상처들은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정, 애정, 존중의 긍정적인 순간들이 쌓여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 모두 의식적으로 서로의 사랑 계좌를 꽉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우선순위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바로 그 행동을 해주세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안정감, 신뢰, 친밀감을 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통하려면 두 사람 모두 이기심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중심적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트너에게 충분히 우선순위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더 자주 파트너의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벅차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저 가벼운 체크인이라도 좋습니다. 자기야, 요즘 기분이 어때?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내가 자기를 더 소중하게 대한다고 느끼게 하려면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리고 파트너가 매일 또는 매주 이런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파트너가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집안일을 공평하게 잘 나누어 맡고 있는지 신경 쓰고 먼저 데이트를 기획하고 두 사람의 연결을 위해 대화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연애 초기에는 회피형 파트너들도 상대방과 깊이 교감하고 친밀해지는 것을 아주 잘하지 않았나요? 그 달콤한 감정에 푹 빠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내면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발동해서 뒷걸음질 치게 된 것이죠. 제 요점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애 초기에 파트너가 여러분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다정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트너를 조종하려고 과도한 애정 공세를 퍼부었던 게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악의는 없었죠. 그저 사랑에 빠져 신나고 행복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때 했던 행동들을 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느낌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성급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믿어줄 때, 그리고 그들이 실수한 것보다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안도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만약 그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언들을 실천하며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물해 주세요. 이 말이 그들에게 육아나 집안일을 면제해 주라거나 여러분이 부당하게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밀착된 친밀함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친밀함만큼이나 혼자만의 시간과 심리적 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숨 쉴 틈과 독립성을 존중해 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다시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올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들에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그들이 다시 친밀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안전기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불안감을 준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대화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등 중에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험한 말이 나오고 노골적인 비난이 쏟아지거나 누군가가 입을 꾹 닫고 소통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압도되어 신경계가 조절 능력을 잃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죠. 지금 당장 말씀드리지만 대화를 멈추고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규칙 하나만 잘 지켜도 정말 수많은 소모적인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둘 중 한 명이라도 휴식을 요청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든 잠을 자고 다음날 이야기하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단, 휴식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대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파트너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할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의 불만이나 지적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나 필요는 무엇일까? 기억하세요. 갈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빠지는 것일 뿐입니다. 갈등을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파트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지금 파트너가 느끼는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 만약 상대방이 직접 감정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먼저 부드럽게 추측해서 물어봐 주세요. 아까 그 상황에서 네가 좀 거절당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내 짐작이 맞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갖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 직접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갈등 생기면 회피할 때 많아. 나 혼자만의 공간을 너무 중시해서 가끔 당신 감정이나 내 감정조차 뒷전으로 미룰 때도 있었어. 내 그런 행동 때문에 당신이 버림받거나 거절당한 느낌 혹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당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온전히 이해가 돼. 나도 노력할게.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할 때 당신이 그걸 관계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조금 숨 쉴 틈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혼자 굴 안으로 숨어버리기 전에 당신이 외롭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게 내 상태를 미리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당신과 나, 두 사람 모두 나에겐 너무 소중하니까.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뼈아픈 진실은 여러분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 파트너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파트너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무조건 다 져주고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훌륭한 태도를 가졌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가 살아남기 위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유대감이 끊어지는 순간도 찾아오고 작은 신뢰가 깨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관계의 생사를 가르는 핵심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그 상처를 다시 회복하고 봉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평생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하는 법을 배우세요. 회복이란 나의 에고와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투었던 과거의 순간으로 일부러 다시 돌아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야, 아까 우리가 다투었던 그 일 말이야. 나는 그 일을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아. 그때 당신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묻고 싶어. 당신 마음이 어땠는지 나한테 말해줄래?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성공하는 관계와 실패하는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이 수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는가입니다. 수치심은 온갖 다양한 형태로 불쑥불쑥 튀어나올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가 자기야, 혹시 아까 내가 부탁한 거 다 했어? 라고 그저 사실을 묻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뇌는 당신 진짜 게으르다. 왜 아직도 안 한 거야? 라는 비난으로 왜곡해서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 방어적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수치심이 운전대를 잡고 폭주하려는 순간을 빨리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방금 너무 방어적으로 대답했지. 당신은 그냥 물어본 건데 내가 속으로 나를 비난하는 걸로 잘못 들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래?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조언입니다. 배운 것을 끝까지 실천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안심시켜주기, 경청하고 타당성을 인정해주기, 자기 자신에게 연민 가지기, 그리고 서로가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서로를 섬겨주기.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나 더 다루었으면 하는 유익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